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 용쌤입니다.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10년차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선생님들을 위주로 한 강의를 찍어왔고 초등학교 안에서 쓰이는 교재나 교구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엄마가 되면서 아이 뒤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아이들이 초등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추를 띄우는 시기예요. 기본 생활 습관을 다지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지내는 방법, 학교 생활에서 학생으로 지내는 방법을 배우고요. 글씨를 쓰는 법, 읽는 법, 이런 기초학습과 관련된 학습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기를 잘 다져줘야 본격적인 학습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1학년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또는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1학년 시기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존감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던가 상처받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초등학교 생활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초등학교 1학년 시기를 지나간 아이들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생소하죠. 일단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과 후 학교가 있는데 이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안에서 강사들을 채용해서 강좌를 열고 아이들이 신청해서 학교가 끝난 이후에 1시간, 2시간씩 수업을 듣는 거예요.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일과가 끝나고 나서 돌봄 교실로 아이들이 이동해서 그 안에 계시는 돌봄 전담사 선생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입니다. 늘봄학교의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요. 지역 교육청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르게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돌봄센터는 다함께 돌봄이나 아이누리 돌봄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마다 있는데요. 학교 밖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돌봄센터에서 센터장님들의 계획 아래 맞벌이 가정에 아이들이 모여서 돌봄을 받는 곳이에요.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기관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 계획 아래 맞벌이 가정에 아이들이 돌봄을 받는 곳이에요. 돌봄센터는 보통 그 지역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 안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 있는 돌봄센터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형태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를 따로 지으시면 센터의 비용들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저녁 돌봄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센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맞춰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 소집은 나라에 있는 입학을 앞두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입학을 예정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취약통지서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보통 통장님이 집으로 오셔서 취약통지서를 전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인터넷, 정부24에서 취약통지서를 뽑을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취약통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취약통지서를 들고 예비 소집 날짜에 맞춰서 입학할 학교에 가게 되면 됩니다. 취약통지서를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잃어버리셔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정부24에 가면 다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뽑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취약통지서를 다시 뽑으실 수도 있어요. 예비 소집 때 이 취약통지서를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때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이를 무조건 동행해서 예비 소집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예비 소집을 즐겁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물론이에요. 엄마하고 아빠가 일이 있거나 직장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서 친척이라던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오실 수도 있어요. 취약통지서 그리고 아이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할머니하고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한글을 떼고 가야 될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에 오면 한글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때부터 천천히 교육을 하니까 억지로 한글 교육을 무조건 시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국어 시간이 무려 34시간이 더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럼 1학년에서 한글을 배우는 시간만 100시간이 넘습니다. 자음부터 모음까지 천천히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받침이 있는 글자들까지 천천히 배울 것이기 때문에 꼭 집에서 다 배우고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국어, 수학, 그리고 통합교과라는 큰 과목이 하나 있어요. 통합교과는 3학년부터 배우고 있는 사회, 과학, 실과, 컴퓨터, 체육, 미술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이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어렸을 때 막 학교에서 배우던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 모두 합쳐진 교과예요. 그리고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게 운영이 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교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 진로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는 학교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애는 동아리 활동으로 종이접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만들기 활동을 한 적도 있었어요. 아이들마다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활동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건 역시 통합교과예요. 3가지 교과가 다 합쳐진 교과여서 그렇기도 하고요. 통합교과만큼 많은 시수를 차지하는 건 국어교과예요. 왜냐하면 1학년은 한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어 시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국어하고 통합교과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1학년 아이들은 배구를 배운다던가 축구를 배운다던가 이렇게 종목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아이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아이들끼리 사회성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들로 놀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구나 특정 체육 종목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싶으시다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던가 주변에 있는 학원에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체육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구기 종목뿐만 아니라 체조와 같이 다양한 움직임 활동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 다른데요. 1학년 아이들이 축구하는 건 딱 한 해밖에 못 봤어요. 어떤 아이가 축구 학원을 다니게 돼서 축구 공을 들고 오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축구를 잘하는 아이가 약간 인기 많은 아이처럼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축구만 그렇다기보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게임을 잘한다거나 그림을 잘 그린다던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자주 읽는다던가 작고 사소한 잘하는 걸로도 많이 인정을 해줘요. 아이들의 그 인정의 허들이 높지가 않고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걸 잘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기 많은 아이들을 살펴보면 어떤 종목을 잘한다던가 성숙해서 재미있으면서 거친 말을 한다던가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조용하게 배려해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이가 뭘 잘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아이가 자기만 공을 가지고 있어봐요. 그게 인기 요소가 절대 될 수가 없죠.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골도 제일 잘 넣는 거 알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친구한테 공을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성품적인 게 더 크다고 봅니다. 초등교육에서는 사실 선행보다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선행으로 아이가 일찍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개념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다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게 하면 아예 구멍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로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수학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 부분을 얼마나 탄탄하게 다졌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초반에는 뭐야 수학이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 오면 1부터 다시 배우거든요. 저한테 이제 1부터 5까지 배운다고 하니까 저 100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해마다 항상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건 아이들이 수학 학습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다져줘야 되는 게 꼭 필요하고요. 수학은 확실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빈틈이 보이면 결함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수학이라는 학문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 올라가면서 재미를 느껴야 되는 학문이에요.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알아가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알아가니까 또 이런 재미가 있네? 이렇게 느껴야지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기를 잘 넘길 수가 있어요. 평가를 받고 점수가 나오는 시기부터는 성취감으로 그냥 학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알아가는 재미를 알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행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행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더 하고 알고 싶어 한다면 그때 한번 시켜보시고, 근데 아이가 좀 힘들어하거나 이제 공부에 대해서 재미를 훅 하고 떨어뜨리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은 부모님이 더 잘 아세요. 또 그 시기가 되면 멈추셔야 돼요. 아이의 선행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부모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이를 수학을 가르친다고 봤었을 때는 저는 일단 먼저 집에서 연산 문제집을 하루에 한 장 정도씩 풀게 할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한다고 해도 연산에서 막히면서 그 위에 있는 좀 더 어려운 계산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충학습 같은 걸 시킬 때도 연산 문제집을 하나 가지고 와서 아이랑 꾸준하게 풀어보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1학년 담임을 했을 때도 반 아이들이랑 다 같이 하루에 2문제씩 매일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2문제씩 꼭 문제를 풀어오고 가지고 오면 제가 채점을 해주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저라면 연산학습지를 아이랑 먼저 고르고요. 아이랑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할 건지 정하고 매일매일 그 계획대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너무 이제 가르치는 게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친자 확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동영상 학습을 하신다던가 그렇게 영상 학습을 벌써부터 하시는 건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은 선생님의 지도가 아이한테 일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에 아이들은 좀 옆에서 봐주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 풀고 있는지, 풀면서 어디가 막히는지 살펴봐주는 게 더 좋은 시기여서 아직 영상학습은 조금 무리입니다. 맞벌이를 하시거나 개인의 삶이 너무 바쁘셔서 아이의 학습이나 학교 생활을 일일이 봐주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루틴이 딱 하나 있다면 알림장을 같이 아이랑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이 알림장을 확인할 때 흔하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아요. 가방 어딨어? 가방 갖고 오고 알림장 한번 펴봐. 엄마가 보니까 오늘 숙제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108쪽이거든? 108쪽 펴가지고 몇 문제야? 몇 문제야? 그러면은 지금 이거 얼른 풀어. 그러면 사실 이거는 아이가 했다고 하기도 그렇거든요. 말로만 얘기하는 게 사실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가정 불화의 원인이 돼요. 이럴 때는 그냥 옆에 계셔주면서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일하고 집에 오면 해야 될 집안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탁기를 돌리면서 아이한테 가방 꺼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이는 그렇게 말로만 들으면 그냥 귀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나가기가 너무 쉬운 시기이거든요. 그걸 그냥 내가 말로 얘기했다고 해서 척척척 행동으로 하는 게 사실은 부모의 욕심인 시기예요. 그래서 옆에서 봐주시면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그리고 아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만 옆에서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그냥 그렇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알림장 확인처럼 이제 안내사항을 이제 아이가 스스로 확인하고 준비물이 뭐가 있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숙제를 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보는 거 하나랑요. 가정 내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몫을 점점 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정리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몫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그래도 아직은 어리니까 현관에 아이가 옷을 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가방 거리를 따로 부착을 해주셔서 여기에다가 가방을 걸면 된다든지 명확한 지시를 해주시고 아이가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자꾸 만들어 주세요. 외출복에서 입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입은 옷들을 그냥 바닥에 던져두거나 의자 위에 걸어놓게 하지 마시고 작은 세탁 바구니 같은 것을 아이 방이나 갈아입기 좋은 곳에 마련해 두셔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목,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사소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는 목들을 아이에게 나누어 주시면 자립성이 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3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이 시작이 돼요.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간단하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회화까지 이렇게 회화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꼭 3학년 시기부터 딱 맞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건 아이들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만약에 흥미 있어 하면은 같이 공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를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문해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해력이라고 얘기하면 흔하게 어떤 글을 읽고 이걸 얼마나 이해했느냐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실 글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대화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림만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사람들 간의 분위기, 영상을 보면서도 이해하고 있는지도 사실 포함이 되거든요. 아이의 문해력이 키워졌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든 디지털로 변환된 자료를 이해하는 것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보가 조금 부족하게 제공되는 자료들이 도움이 돼요.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글을 주로 얘기하는 것도 글이 조금은 부족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흔하게 보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글이라던가 차라리 만화라던가 또는 그림이라던가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 사람들 간의 대화를 하면서 분위기를 읽고 상황이 흘러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 말을 왜 하는지 이 글이 왜 쓰여졌는지 그 의도까지도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문해력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가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걸 넘어서 사람들 간에 있을 때도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기분이나 그 상황의 흐름을 이해를 잘 못해서 교실 속에서는 그게 엉뚱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무조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교실 상황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또는 이 상황에 끼어들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이나 좀 생뚱맞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이가 같이 교실에 있는데 교실에 같이 있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